안면수심 현장 검증. 딸 친구를 살해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현장 검증이 오늘 오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는 저 이영학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합니다. 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는 저 어금니 아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이 제작진의 판단에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모자를 저렇게 둘러쓰고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망우동 본인의 집 근처에서 저렇게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 더 풍성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심리 전문가이신 이제 박상희 소장님, 오늘 오전에 저 현장 검증하는 걸 쭉 보셨을 텐데 일단 저 범죄자의 태도 심리를 저희가 어떻게 좀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심리를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요. 범죄 현장은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보통 그래도 본인이 잘못을 한 것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 상대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혹시는 미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죄송하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영학은 전혀 그런 얘기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원성이 높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전 정리하라면 천사 코스프레를 했던 악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더 천사로 보였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실망은 더욱더 크고 놀라움도 크기 때문에 지금 비난의 정도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중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없고 잘못했다는 얘기도 마치 무슨 그냥 건성으로 허공의 말을 버리듯이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어요. 이영학이라는 사람은 전 기본적으로 진정성을 모르는 사람, 연극을 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연극을 한 사람이다. 현장에서 오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목소리가 조금 들렸습니다. 같이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어떻게 계신 거예요? 강력대장이에요. 경찰들도 4번 조사 받았어. 네, 왜 죽이신 거예요? 사람들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 실시할 거예요. 현장 검증 동의하실 거죠? 딸 친구 왜 죽이신 거예요? 네, 김 교수님 현장에 계실 때 사실 현장 검증 많이 참여하셨을 텐데 이영학이 굉장히 덤덤하게 그 살해 현장을 재현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상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책감이 없는 것 같아요. 죄책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박상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인생, 어떤 니플리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좀 고개를 숙인 약간의 눈치는 건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 보십시오. 어제도 얘기하면서 자신의 딸한테 미안하대요. 생떼 같은 남의 자식 갖다 살해한 사람이 그쪽에 대한 그 피해자 측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 사과의 표시 없이 자신의 딸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 뻔뻔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저 사람한테 예견된 어떤 표정이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글쎄요, 범행 동기는 당연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방금 잠깐 얘기했지만 유족에게 뚜렷한 사과 한마디가 없네요. 그게 저는 이영학이 그러니까 범행 지금 동기에 대해서도 밝히진 않는 것처럼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자백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그런 걸 다 자백을 했을 때에 비로소 좀 그 피해자에 대한 그 죄책감과 미안함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저런 죄책감 아니면 겉으로라도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말조차 안 하고 있는 거는 결국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자백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박 소장님, 저희 이 현장 검증 현장에 일단 확인되진 않았지만 취재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그 유가족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좀 그 마음이 참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이 사건이 엽기적이다 보니까 너무 이 가해자의 어떤 캐릭터가 너무 엽기적이다 보고 그 딸이 너무
너무 좀 특이한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 이런 일이 있어서 가해자 쪽에 집중이 돼 있긴 한데요. 사실 피해자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고 피해자가 지금 14살 중학교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만약에 중학생이나 뭐 초등학생이나 이런 어떤 어린 친구들이 이런 말 못한 잘못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의문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럴 텐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피해자가 왜 죽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족의 마음은 뭐 저도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이지만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안 오신 게 다행인데 차차 또 이제 피해자의 상황이라던가 이렇게 알려질 때 받을 상처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유족들은 안 왔지만 저렇게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저 망우동에 있는 인근 이웃 주민들의 원성과 목소리 뭐 심하게는 욕설까지 저 이영학을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저도 현장 검증을 쭉 지켜봤는데 김복준 교수님. 네. 45분 동안은 비공개 현장 검증인데 도대체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본인이 4차례에 걸쳐서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문조서, 즉 말하면 범행과 관련된 어떤 진술을 했어요. 그 진술을 전부 맞춰가지고 범행의 순서, 그 다음에 그 범행에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 등등을 그대로 실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내는 게 현장 검증의 목적이거든요. 모순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본인이 진술한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지 여부를 이제 재현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 본인이 살해한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범행의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범행의 동기는 저 사람이 끝까지 함구를 한다 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검찰로 또 공수장으로 송치를 할 때 검찰로 송치할 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죽였는지를 그냥 감으로 찾을 수 예, 없고. 그게 이제 어제부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저 사람이 여러 학생들을 불러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 희생된 김양을 콕 집어서 얘기한 건지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요. 그 콕 찍어서 했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여학생을 미리부터 점 찍어뒀던 거고 계획범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여학생을 불러가지고 수면제를 먹여서 잠들게 하고 딸을 밖으로 내보내고 저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여학생하고 무슨 게임을 할 겁니까?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 합산하는 게 있어요. 집에서 발견된 각종 그 음란성 성기구. 그 다음에 아내하고 16세 경에 만나서 17세에 출산한 성향.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매매에 참여했던 그 어떤 기록. 그 다음에 14세 아이들을 종업원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정황. 이런 것 등등을 합산해서 끝까지 범행 동기를 함구한다면 그런 부분을 아마 경찰이 추정하는 형태로 기소할 겁니다. 그럼 범행 동기가 성적인 부분이 많다. 그거의 발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범행 동기였을 때, 우린 다들 지금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지만,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게 범행 동기라는 것이 이제 자백을 통해가지고 확인됐을 때는 지금 박 소장님 말씀대로 저 범인에 대한 분노가 지금 수준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본인이 받을 형량에 있어서도 그게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끝까지 그거는 함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태도 자체가 또 한 번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정말 너무 괴롭히고 있는 처사 아닌가 싶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사람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해한 이유를 못 대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비난이 집중된다는 거죠. 가중된다는 거죠. 정말로 말 못할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말 못하는 겁니다. 예, 박 변호사님 지금까지 말씀처럼 피해 여중생을 특정을 해서 개인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이러면 우발적인 게 아니라 매우 계획적이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계획 범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살인죄에서 양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 동기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면 강간 살인이 되어요. 그러면 뭐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안 되는 아주 중한 범죄가 되고 아마 그런 것들을 일부는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범행 동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다만 현장 검증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이제 무엇보다 어려웠다면 어떤 도구라든지 아니면 그 위치라든지 살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 검증 과정에서는 일부는 드러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박 소장님, 그런데 이 이영학이 자신을 향할 비난이 두려워서 범행 동기를 숨긴다면 그간 알려진 사실로는 지적장애 2급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매치가 되는 건가요? 직접장애 2급은 뭐 성적 욕구를 뭐 충족하려는 행동 정도는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영학이 보여준 너무나 여러 가지의 삶의 정황들, 그 추가 모금을 하려고 하고 뭐 자동차를 튜닝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SNS에 자기 글을 올리고 이랬던 것은 사실 2급은 정신 그 IQ가 50 아래로 보통 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어떤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이영학이 총체적으로 종합합사는 2급이지만 지능지수는 상급에 속한다라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 70 정도, IQ 70 정도의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계획 범죄가 가능하죠. 70 정도의 IQ는 사실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어느 정도의 교육을 통해 자기 삶을 영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나가서 제가 맨 처음에 무슨 단어를 얘기했냐면은 연극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요. 예. 과연 이 사람이 정신 어떤 지능이 약하다는 거 이런 것도 다 실제로 믿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완벽하게 두 가지 모습을 가진 이중생활하는 연극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그럼 뭐 지능지수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거짓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물어보는 그 항목마다 다 반대로 쓰거나 모른다고 쓰거나 비워놓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나는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나는 지능이 따라가지 못해. 우리 아이는 아픈 아이야. 우리 집은 가난해.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연극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또 장애 지수라든가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만약에 지능지수가 많이 낮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뭐 수사기관에서도 참조가 돼야 되고요. 특히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양형에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지적장애 2급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또 연극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자동차 튜닝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막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새롭게 아마 감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학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간질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지적장애 부분도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지체 3급, 지적장애 3급을 합산해가지고 2급을 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 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에다가 거짓으로 충분히 기재할 수 있는 교활함이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판정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6명밖에 앓고 있지 않은 그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 SNS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그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게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의 알츠하이머 병 뭐 관련된 거,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등등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쭉 화면으로 보셨던 건 오늘 오전에 있었던 현장 검증에서의 이영학 어금니 아빠의 모습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영학 씨의 새로 드러난 행적, 이영학의 새로 드러난 행적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죠. 앞으로 20년 이상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전 그만큼 더더욱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전 영원히 여러분을 기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3번의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살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병비가 만들어진다면 전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오늘 현장 검증에서조차 이 범행 동기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면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박상희 소장님, 네. 10대 좀 평소 10대들이 집착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니까 뭐 함께할 동생을 구한다. 나이는 14살부터 20살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저 부분이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같이 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14세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지금 피해자 아이도 14세였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맨 처음에 저 사람이 천사인 줄 알았을 때는 이 사람은 뭔가 어린 딸의 마음의 아픔에 얼굴의 아픔까지도 너무나 공감해서 우리 이 아연이를 비롯한 어린 아이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세요. 나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읽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소름이 쩍쩍 끼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소외성애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소아성애 기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어떤 쯤의 아이들에게 성적인 대상으로서 욕구를 느끼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해온 행동들이라거나 지금 이번 사건을 보면은 소아성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세 미만의 여성. 보통 우리가 아무리 성적인 얘기를 해도 20세 미만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20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해서 저렇게 노골적인 어떤 관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양아 오빠라는 본인은 36세인데 건강한 양아 오빠다라고 해서 온몸을 다 문신으로 새겼는데 저는 저 사람이 굳이 왜 문신한 몸이라던가 외제차라던가 부유해 보이는 어떤 것들을 SNS에 왜 올렸을까?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이중 생활을 들킬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왜 자기의 SNS에 저런 사진들을 올렸을까가 궁금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한테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여성들에게 자기를 어필하려는 것이었죠. 네. 예, 그렇다면 김 교수님 이영학이 이 피해 여중생을 이미 오래전부터 범행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 자신의 이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집으로 불러들였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자꾸 여러 사람 있는 중에서 운이 없게 이 아이가 걸려들은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무작위 범죄, 무동기 범죄라고 그러죠. 무동기 범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구제비로 어떤 흉기를 그러니까 무동기 묻지마 범죄라고 그래요. 무작위 범죄라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인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건 이 사람은 범행의 타겟으로 삼는 대상으로 삼는 사람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렇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이 집에 왔다 갔을 확률이 있고 이 피해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취득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김양을 딱 타겟 삼아서 그 아이를 불러와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 사람의 목적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저희가 너무 아직 단정을 질 수는 없고,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정황들은 개인적인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서 그 14살짜리 피해 아이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처참하게 살해하고 유기했다라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본인 스스로가 좀 심리적 노출증에 걸려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남한테 보여주자 이런 식의 행동들은 아니었을까요? 그거는 이 살해 이전께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살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이게 어떻게 SNS에 노출된다 해서 본인한테 공개된다고 해서 유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SNS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매체들을 이용을 해서 본인이 유명해지는 거, 유명해진다는 게 일정 부분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호감으로, 대중한테 호감으로 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특히나 이제 이 10대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게 더 소위 말해서 먹힐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살해행위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전까지, 이 살해행위가 있기 이전까지 이영학이 보여준 태도는, 그게 단순히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사기 범행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그 피해자들을 유인해 오는 그 방법으로 이 SNS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그렇게도 추측이 됩니다. 박상희 소장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영학은 죽은 부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셀카 동영상을 찍을 정도로 관심과 과시욕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끔찍한 생각이지만 지금조차도 이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혹시 즐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 본인이 살해를 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카메라 플래시를 즐기고 있다까지는 저는 조금 많이 나갔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전의 행동은 굉장히 다분히 노출하는 것을 즐기고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그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일종의 관심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쇼를 하면 대중이 나에게 관심을 주고 그것은 나의 이득으로 연결된다라는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죠. 착한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부정애가 많은 아빠인 척하고 부부관계가 좋은 척하고 이렇게 쇼를 하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찬사와 함께 모금
돈도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10년 넘게 15년가량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은연중에 깨달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아까 인격장애라는 어떤 그 자막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사람 굉장히 복합적인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 복합적인 인격장애. 기본적으로 연극성 인격장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장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성격으로 굳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어떤 정신적인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계 유래사상 이렇게 극단적인 천사의 모습과 악마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쇼를 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아까 잠깐 자막에 이영학이라고 나갔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TV 키신 분들은 저 사람이 누구야 할 수도 있었어요.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오늘부터 저희가 실명 공개해서 이영학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 변호사. 뭐 중고차 거래의 달인이다. 자동차 튜닝도 정말 잘한다라는 얘기 많았는데 애견 교배에도 상당한 조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중고 거래 카페에 이제 해가지고 뭐 교배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중고차 거래를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이 장모는 장모끼리 사실 쉽지 않는 말이거든요. 단모 짧은 그 털은 단모끼리 교배를 해야 되고 분양 가격 때문에 부모 한쪽이 단모일 경우는 믹스견 자체는 이 닥스훈트폰종이 할 수 없다. 이게 사실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저거는 기본적으로 IQ가 우리가 지적장애 2급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뭐 35에서 60, 뭐 50 이하라고 지금 보는데 저 정도의 문장을 구사하고 저 정도의 문장을 이해하면서 남들한테 설득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또 중고거래차 하면서 계약서 같은 걸 작성하고 있거든요. 봤을 때는 지적장애 2급이라고 보기에는 아니면 뭐 지금 말한 것처럼 두 개 합쳐서 뭐 됐으면 됐다고 하더라도 IQ가 낮아서 2급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지금 뭐 어쨌든 범행 동기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주변 정황 등을 보면 이제 추측은 할 수 있는 상태고 또 복지 카드를 보면 분명하게 지금 지적장애 2급이긴 하나 또 주변 정황들을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죠. 이게 이제 그 앞으로 검찰 송치가 되고 그리고 또 법원까지 가면서 그 성향에 대한 분석도 받을 거고 또 정신 분석도 받을 거고 뭐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이 범행 동기에 그 많은 관심이 있지만 한편으로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 피해 여학생의 부모들은 가족들은 정말 이 범행 동기가 그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두 예상하는 그거라고 했을 때, 그 받을 충격이 또 얼마나 클까. 또 한편은 또 그런 화도 나고, 마음도 너무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자백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딸의 어떤 진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딸이 드링크도 같이 줬고, 유기한 가정에서도 이제 함께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는데 딸이 어느 정도는 예상을 좀 했지 않을까. 딸의 진술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NS 통해서 다른 여성들을 했다면 제3의 어떤 참고인이라든지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뭐 감정이라든지 한다면 범행 동기 내지 범행의 성향 같은 것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현장 검증과 함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단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집중해봤다면 사실 딸 문제도 저희가 많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좀 부자연스러운 게 많아서요. 저 그날 행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김복준 교수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 그리고 본인이 진술한 부분과 조금씩 엇박자나는 게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있습니다. 일단 딸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버지가 네 친구 김양을 불러라. 불렀어요. 유인한 겁니다. 불렀어요. 자, 그 다음에 수면제 먹이자. 졸피뎀 섞여있는 그 드링크를 먹이자. 본인이 먹였어요. 잠들자 너는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다 와라. 그리고 이제 4시간 가까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14살 정도 되는 아이가 내가 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 아빠가 내 친구, 잠들어 있는 내 친구하고 무슨 짓을 하기 위해서 나를 밖에 나가라고 했을까? 이거 생각 안 할까요? 이거는 그 내용만 봐도 이 아이는 향후에 적어도 아이를 살해한다까지는 아마 인지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내 친구를 대상으로 해서 무슨 짓을 할 거라는 거는 예측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살해된 이후에 이제 그 영월로 사체를 트렁크에 넣어서 옮길 때 일부분 뒤에서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이 그 엄마를 그리워해서 부녀가 여행 가는 것처럼 알리바이 만들기 위해서 영정사진 가슴에 품고 조수석에서 앉는 모습까지 연출을 하거든요. 예. 이런 거 봐서는 아이가 철저하게 아버지의 어떤 그 지시에 따르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두 사람이 부녀지간이라는 것 때문에 뭐 따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 심정적으로 더 공유하는 건 있어요. 부녀지간을 떠나서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동병상련의 심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현재 이 아이가 믿을 사람은 엄마도 없어요. 아버지가 유일해요.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네 번째는 이 아이 상당히 이 밖에 외모에 민감한 나이입니다. 중3이면. 늘 아버지가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 외모 아빠가 다 고쳐주고 할게. 알겠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박 소장님, 저는 딸의 행적 중에 이 부분도 참 이상한데, 어쨌든 이제 딸이 자신의 친구가 살해당한 것을 알게 됐어요. 인지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오전에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나가서 서점에도 가고 운동화도 사서 신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요, 정말 정신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딸은 어차피 공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불쌍해 줄 수 있는 수준은 지금 지난 거죠. 또 친구에게 수면제를 주고, 저도 이제 이런 일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딸도 너무나 불쌍하다, 피해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뭐 딸이 친구를 이제 사망케 이르겠는데 굉장히 좀 공범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안타깝고 화가 나는 상황인데요. 예.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자아 주독성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살아갈 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고 자아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도성이 있고, 이 딸은 그런 게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3명밖에 없고 전 세계에 몇 명 없다는 희귀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을 아버지랑 똑같이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보다도 엄청나게 큰 병을 앓고 있고 어려졌을 때부터 수없는 수술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아버지랑 똑같이. 예. 그래서 커오는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심리적으로는 거의 쌍둥이, 거의 아버지와 합체된 상황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편을 쓸 수 있었거나 혹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연장성에서는 딸이 친구의 죽음에 놀랄 수는 있지만 아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깊은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 느끼고 아버지의 인생을 함께 살고 있을 확률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수면제 음료수도 하고 범행에 가담을 한 시키는 거고.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된 거죠. 뭐 일련의 과정들, 뭐 오늘 현장 검증부터 딸의 뭐 수상적인 행적까지 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영학에 대해서는 차차 또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 박준 변호사님, 딸 이 처벌 범위는 어떻게 돼요? 딸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우리 딸이 지금 좀 빼놓고 생각했는데 14세예요. 그러게요. 부산 여중생 사건 때 14세 소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는데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영장 발부 부분도. 근데 지금 14세 소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지금 검찰에 청구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가깝다고만 수사기관을 보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사체 유기 부분은 뭐 성립할 걸로 보이고 살인죄, 미필적 고의내지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지 않지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공범으로 조력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 우리 박상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그 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보다는 아주 범인에 가까운 어떤 그런 인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수 변호사 어금니 부녀가 동시에 이제 그나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 이게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걸로 보여요. 이 딸이 지금 14세에 딱 걸려서. 그래서, 그 공범 내지는 방조적인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텐데 또 하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박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딸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아버지 이 행위에 가공한 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죠. 법적으로. 예. 당연히 그에 상하는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의 환경 자체가 정서적이나 뭐 다른 기타 학대 상황에서 이 아이가 자라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법적인 책임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딸의 경우에는 심리 분석을 통해서 정상적인지 아닌지부터 이 기존의 가정 환경을 좀 아주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경찰에서 당연히 이 딸에 대한 학대 여부를 수사하는 것은 공식입니다. 아마 이 사건하고는 별개로 당연히 딸을 대상으로 해서 입건하고 구속영장은 청구하지만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각종 학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분명히 조사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가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오늘 현장 검증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강력대장이에요. 경찰분들 4번 조사 받았어. 딸친구 왜 죽이신 거예요? 확실한데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 실시할 거예요. 현장 검증 중요하실 거죠? 딸친구 왜 죽이신 거예요? 네, 김 교수님 현장에 계실 때 사실 네. 현장 검증 많이 참여하셨을 그렇죠. 텐데 이영학이 굉장히 덤덤하게 그 살해 현장을 재현했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상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책감이 없는 것 같아요. 죄책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박상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인생, 어떤 리플리지문을 앓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좀 고개를 숙인 약간의 일반- 뉘우치는 건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 보십시오. 어제도 얘기하면서 자신의 딸한테 미안하대요. 생떼 같은 남의 자식 갖다 살해한 사람이 그쪽에 대한 그 피해자 측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 사과의 표시 없이 자신의 딸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 뻔뻔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는 저 사람한테 예견된 어떤 표정이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글쎄요, 범행 동기는 당연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방금 잠깐 얘기했지만 유족에게 뚜렷한 사과 한마디가 없네요. 그게 저는 이영학이 그러니까 범행 지금 동기에 대해서도 밝히진 않는 것처럼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자백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그런 걸 다 자백을 했을 때에 비로소 좀 그 피해자에 대한 그 죄책감과 미안함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저런 죄책감 아니면 겉으로라도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말조차 안 하고 있는 거는 결국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자백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네, 박 소장님, 저희 이 현장 검증 현장에 일단 확인되진 않았지만 취재기자의 전원에 따르면 그 유가족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좀 그 마음이 참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인면수심 현장 검증. 딸 친구를 살해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현장 검증이 오늘 오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는 저 이영학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합니다. 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는 저 어금니 아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이 제작진의 판단의 텐데요. 일단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모자를 저렇게 둘러쓰고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망우동 본인의 집 근처에서 저렇게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 더 풍성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심리 전문가이신 이제 박상희 소장님, 오늘 오전에 저 현장 검증하는 거 쭉 보셨을 텐데 일단 저 범죄자의 태도 심리를 저희가 어떻게 좀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심리를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요. 범죄 현장은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보통 그래도 본인이 잘못을 한 것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 상대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혹시는 미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죄송하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영학은 전혀 그런 얘기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원성이 높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전 정리하라면 천사 코스프레를 했던 악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더 천사로 보였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실망은 더욱더 크고 놀라움도 크기 때문에 지금 비난의 정도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중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없고 잘못했다는 얘기도 마치 무슨 그냥 건성으로 허공의 말을 버리듯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어요. 이영학이라는 사람은 전 기본적으로 진정성을 모르는 사람, 연극을 하는 삶을 사온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연극을 한 사람이다. 현장에서 오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목소리가 조금 들렸습니다. 같이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왜 죽이신 거예요? 이제 계획 범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살인죄에서 양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 동기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면
강간 살인이 돼요. 그러면 뭐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안 되는 아주 중한 범죄가 되고 아마 그런 것들을 일부는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범행 동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다만 현장 검증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이제 무무보답하기 어려웠다면 어떤 도구라든지 아니면 그 위치라든지 살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 검증 과정에서는 일부는 드러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박 소장님, 그런데 이 이영학이 자신을 향할 비난이 두려워서 범행 동기를 숨긴다면 그간 알려진 사실로는 지적장애 2급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매치가 되는 건가요? 지적장애 2급은 뭐 성적 욕구를 뭐 충족하려는 행동 정도는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영학이 보여준 너무나 여러 가지의 삶의 정황들, 그 추가 모금을 하려고 하고 뭐 자동차를 튜닝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SNS에 자기 글을 올리고 이랬던 것은 사실 2급은 정신 그 IQ가 50 아래로 보통 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어떤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이영학이 총체적으로 종합합산은 2급이지만 지능지수는 상급에 속한다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 70 정도, IQ 70 정도의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계획 범죄가 가능하죠. 70 정도의 IQ는 사실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어느 정도의 교육을 통해 자기 삶을 영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나가서 제가 맨 처음에 무슨 단어를 얘기했냐면 연극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요. 과연 이 사람이 정신 어떤 지능이 약하다는 거 이런 것도 다 실제로 믿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완벽하게 두 가지 모습을 가진 이중생활하는 연극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그럼 뭐 지능지수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거짓을 할 수 있습니다. 뭘 물어보는 그 항목마다 다 반대로 쓰거나 모른다고 쓰거나 비워놓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나는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나는 지능이 따라가지 못해. 우리 아이는 아픈 아이야. 우리 집은 가난해. 여러 학생들을 불러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 희생된 김양을 콕 집어서 얘기한 건지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요. 그 콕 찍어서 했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여학생을 미리부터 점 찍어뒀던 거고 계획범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여학생을 불러가지고 수면제를 먹여서 잠들게 하고 딸을 밖으로 내보내고 저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여학생하고 무슨 게임을 할 겁니까?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 합산하는 게 있어요. 집에서 발견된 각종 그 음란성 성기고, 그 다음에 아내하고 저 16세 경에 만나서 17세에 출산한 성향,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매매에 참여했던 그 어떤 기록, 그 다음에 14세 아이들을 종업원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정황, 이런 것 등등을 합산해서 끝까지 범행 동기를 함구한다면 그런 부분을 아마 경찰이 추정하는 형태로 기소할 겁니다. 그럼 범행 동기가 성적인 부분이 많다. 그거의 발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범행 동기였을 때, 우린 다들 지금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지만,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게 범행 동기라는 것이 이제 자백을 통해 가지고 확인됐을 때는 지금 박 소장님 말씀대로 저 범인에 대한 분노가 지금 수준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본인이 받을 형량에 있어서도 그게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끝까지 그거는 함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태도 자체가 또 한 번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정말 너무 괴롭히고 있는 처사 아닌가 싶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사람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해한 이유를 못 대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비난이 집중된다는 거죠. 가중된다는 거죠. 정말로 말 못할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말 못하는 겁니다. 예, 박 변호사님 지금까지 말씀처럼 피해 여중생을 특정을 해서 개인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이러면 우발적인 게 아니라 매우 계획적이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너무 이 사건이 엽기적이다 보니까 너무 이 가해자의 어떤 캐릭터가 너무 엽기적이다 보고 그 딸이 너무 좀 특이한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 이런 일이 있어서 가해자 쪽에 집중이 돼 있긴 한데요. 사실 피해자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고 피해자가 지금 14살 중학교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만약에 중학생이나 뭐 초등학생이나 이런 어떤 어린 친구들
친구들이 이런 말 못한 잘못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의문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럴 텐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피해자가 왜 죽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족의 마음은 뭐 저도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이지만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안 오신 게 다행인데 차차 또 이제 피해자의 상황이라던가 이렇게 알려질 때 받을 상처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유족들은 안 왔지만 저렇게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저 망우동에 있는 인근 이웃 주민들의 원성과 목소리 뭐 심하게는 욕설까지 저 이영학을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저도 현장 검증을 쭉 지켜봤는데 김복준 교수님. 45분 동안은 비공개 현장 검증인데 도대체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본인이 4차례에 걸쳐서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문조서, 즉 말하면 범행과 관련된 어떤 진술을 했어요. 그 진술을 전부 맞춰가지고 범행의 순서, 그 다음에 그 범행에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 등등을 그대로 실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내는 게 현장 검증의 목적이거든요. 모순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본인이 진술한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지 여부를 이제 재현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 본인이 살해한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범행의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범행의 동기는 저 사람이 끝까지 함구를 한다 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검찰로 또 공수장으로 송치를 할 때, 검찰로 송치할 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죽였는지를 그냥 감으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어제부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저 사람이